네, 반갑습니다. 손주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목 그대로 우리 교육의 미래, 앞으로 교육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좀 초점을 두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정말 교육이 획기적으로 바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대응할까, 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의 어떤 생각의 대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큰 제목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업직 창직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는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뭐 AV다라든지 아니면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뭐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고, 그래서 그걸 자기 직장으로 만들고 이런 세상이 되면서 대학 가는 것에 대해서 효용성도 좀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이 코로나와 함께 갑자기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코비드19를 기준으로 해서 시대 구분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BCAD라는 개념보다는 BCAC로 나눠야 되지 않느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나눌 정도로 지금 코로나가 우리한테 나타난 게 도둑처럼 나타난 언택트 현실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최근 한 2, 3년간 경험한 게 뭐 온라인 학교, 온라인 근무, 온라인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한 것처럼 됐고,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게 이 가상현실이 오히려 더 진짜 현실처럼 된 게 지금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일상 언어가 됐죠. 코로나19 언택트 뉴노멀이다. 이게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이 변화에 대응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을 이야기할 때 이런 변화에 아직은 대응을 못하고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19세기 교실에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어이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제가 한번 논의해 보기 위해서 이런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서구와는 달리, 서구는 한 200~300년 그 걸린 변화가 우리는 한 40~50년 만에 지금 아주 빠르게 변했거든요. 특히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한 30년 사이에 서구가 200년 걸렸던 1차부터 3차 산업혁명을 한 방에 잘 해치웠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또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또 가열차게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자, 1차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정책을 썼느냐면 패스트 팔로우 정책을 썼습니다. 빨리 잘 따라가는 정책을 써서 우리는 선진국 문턱까지 왔고 정부 주도의 고도 압축 성장에 성공한 아주 모범적인 국가였죠. 그래서 블루칼라, 화이트칼라의 성공적인 모델을 가져왔고 이를 위해서 아주 표준화된 평균적 교육을 아주 잘한 나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제 30년간의 고도 압축 성장의 모습이었고 이걸 주도한 게 대기업 중심의 고도 압축 성장이었고 그래서 그때 우리의 교육은 명문대 진학을 하면 성공하는 거였고 그 과정에서 사교육이라는 하나의 형태의 교육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사회 모습이었고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고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가 선진국에서 더 앞서 나가려고 하면 패스트 팔로우 정책 가지고는 안 되죠. 퍼스트 무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가는 걸 만들어야 우리가 선진국에서 유지뿐만 아니라 더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이걸 못하면 우리가 선진국에 도달했지만은 다시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교육이 이러한 평균적 표준화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그런 인재는 이런 화이트 칼라가 주도하는 세상이 아니고 뉴 칼라가 주도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자 그러면 이 명문대 진학이라는 이러한 교육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AI 교육혁명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교육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올 거다. 그리고 기업도 대기업 중심의 이런 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긱 이코노미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러한 변화가 지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이 대응하고 있지 못하죠. 실제로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런 변화가 분명히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도 명문대 가야 된다. 아니면 대학을 진학해도 명문대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되니까 확실한 거는 의대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대치동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의대 몰빵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이제 가려고 안 해. 대치동 사교육은 의대밖에 지금 안 노려요. 이런 식의 말기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사교육의 모습이지 실제로 엄청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 스스로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학생 수가 좀 줄고 있잖아요. 그죠? 줄고 있고 최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수시가 많이 줄었잖아요. 정시가 많이 늘었죠. 여러분들이 이런 건 되게 관심이 있죠. 그죠? 그러면 특히 이제 서울 시내 상위 9개 대학하고 또 주요 15개 대학이 정시 정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늘었냐면 40% 이상까지 늘었어요. 수시에서 2월 내오는 숫자까지 하면 50%까지 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시 정원이 늘고 학생 수 줄고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시의 경쟁률이 상식적으로 엄청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최근 3년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되게 기이한 현상이야.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주요 상위권 대학만 들자 원서를 때려 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떨어져도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미래는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고 뭔가 퍼스트 무버 이런 세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응은 안 되니까 이 3차 산업혁명까지 화이트 칼라 마지막에
대기업의 끝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이 사회권 대학에라도 명문 대학에라도 가가지고 좋은 직장에 아직도 가보겠다는 말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계속 재수생이 늘어나요. 고3에서 재수하는 비율이 25%에서 계속 늘어나가지고 최근에는 거의 40%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재수를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데도 아직 우리 사회는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정부 주도의 고도압축 성장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민간 협력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네모 박스를 칠한 거예요. 이렇게 큰 변화의 와중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화두로 던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가 와 있어요. 지금 스카이 서승아리 중경외 시, 이건 들어보셨죠? 이게 소위 말하는 상위 11개 대학의 엄청나게 공고한 질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10년, 20년 가도 안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별 의미는 없어질지 모릅니다. 이 대학 서열은 쉽게 그렇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요즘 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 사이에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네카라쿠베 당토의 세상이 열렸다. 들어보셨죠? 아마 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건데 보면 알겠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당근마켓, 포스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저 위의 대학 출신보다 내가 이 기업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플랫폼 기업은 언제든지 서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에 카카오 갈 뻔했죠. 갈지도 모릅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여기에 더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느끼는 세상이 됐고 세상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교육 현실은 아까 이야기했죠. 19세기 교실에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치는 어이없는 현실에 있지만은 그러나 AI 교육혁명은 가속화되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선생님은 전혀 다른 선생님이 되어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던 학원은 전혀 다른 학원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교육에 의존하던 그 생각과 태도는 전혀 다른, 어쩌면 내가 왜 그런 학원을 다녔던가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있는 세상이 곧 도둑처럼 코로나가 우리한테 닥쳤던 것처럼 그렇게 올 수도 있고 메가스타디라는 기업은 거품처럼 사라지는 날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직업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직무급변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죠. 2015년에 출간된 크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 여러분들 보셨죠? 저 책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 이거 메가스타디 북스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저게 한 30만 부 이상 팔렸거든요. 뒤에 자세히 보면 메가스타디 북스하고 써져 있습니다. 저희가 출간했는데요. 여기에 미국 직업의 50%가 사라질 거라고 이미 클라우스 슈밥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고 AI가 직무 대체율이 얼마 될 거냐 하는 것이 이 자료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에서 2017년에 발표한 건데 앞으로 3년 뒤에 전체 직종의 70%가 AI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예측한 거고요. 판매직 같은 거는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무인 점포도 많이 나타나고 캐셔 같은 거는 아마 곧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는 세상이 아니라 AI와 로봇이 일하는 세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위기의 직종, 파이썬, 유망 직종 많이 들어보셨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드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계산원이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 치과기공사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안타까운 생각이 옛날부터 많이 드는데, 그래서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되는 예 중에 하나인데,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학생들의 그 진로 지도를 할 때 그 성적이 그런대로 괜찮고 집안이 되게 어려운 애들 중에 굳이 4년제 안 가고 전문대 관련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 애들한테 치과 기공학과 이런 걸 많이 추천했거든요. 저희가 취업도 잘 되고 옛날에 카트라인이 엄청 높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치과에 가보면 저거 다 3D 프린팅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면 순식간에 직업의 어떤 직무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예고요. 그래서 이제 직무 격변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하는데요. 한 15년 전부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세상이 바뀌면서 생산의 개념이 바뀌고 잘 노는 것이 생산이 되는 세상이 올 거다. 너무 애들한테 공부만 시키지 말고 너무 생산 이런 개념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15년 전에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냐면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이럴 때 별이 빛나는 밤에 한동안 제가 출연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출연을 했는데 옥주현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대신 그 신동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동하고 둘이서 진행하고 나서 끝나자마자 이 신동이 딱 끝나자마자 저한테 큰절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엄청 유명한 선생이라면서요. 저는요 옛날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선생님을 믿지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일산 저동고등학교 나오고 수능 점수를 80점 받았대요. 80점. 애가 근데 당당하네요. 수능 80점 받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얼마나 당당해요. 근데 이게 80점이 400점 만점에 80점이 아니고 수능이 200점 시절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94학번 93년도에 200점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얘가 이제 80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94학번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당당한 친구를 딱 보면서 이렇게 잘 노는 애들이 정말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얘들이 좀 있으니까 슈퍼주니어 하나만 해도 기업 가치가 1000억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서 소속사 SM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조 가치가 되고 뭐 BTS가 13조 막 세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는 것 자체가 생산이 되는 그런 시절이 이미 온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산이라고 할 때는 이 생산이라는 개념을 경제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부가가치가 증대될 때만 이걸 생산이라 그러죠. 부가가치의 증대분. 잠깐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경제 시간에 배웠던 생산의 개념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농부가 땅에서 밀을 재배를 했다. 그래서 밀을 재배를 해가지고 200원어치 밀을 만들면 요건 200원 딱 만들었으니까 생산이 200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분업자가
제분업자가 이 밀을 가져가 가지고 밀가루를 예를 들어서 300원어치 만들었다. 그럼 300원어치 만들면 어떻게 되죠? 100원을 증가시켰죠. 그럼 요거는 100이 부가가치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분업자의 생산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제빵업자가 가져가서 만약에 빵을 만들었다. 근데 빵을 500원어치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다시 200이 부가가치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200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제분업자가 100이 늘어났고 제빵업자가 200이 늘어나서 이걸 전부 다 더하면 부가가치가 500이 됐다. 그래서 부가가치의 정대분의 총합으로 생산은 500 또는 이걸 학교에서 배울 때 최종 생산물 500 뭐 이렇게 배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는 생산의 개념을 두 가지로 최종 생산물 또는 부가가치 정대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놀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죠. 요즘은 우리 딸내미가 우리 아들이 집에서 이상한 진흙 같은 걸 가지고 막 주물주물 놀아. 근데 그걸 스마트폰을 막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니까 조회수가 막 100만이 돼. 매달 200만 원씩 광고료가 들어와. 그죠? 분명히 우리 딸은 놀고만 있었는데 그쵸? 생산이 됐잖아요. 보람이 같은 애는 어마어마한 이 놀고 있는 것으로 생산이 됐죠. 그래서 생산의 개념 자체도 분명히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 세상이 분명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에 대해서 전통적인 개념의 그러한 한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평생 일하고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그러한 생활을 강요하는 명문대 가서 대기업 이런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함께 새롭게 뜨는 게 뭐죠? 금공가 뜨죠. 소프트웨어 개발자 못 구해서 난립니다. 지금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력 수급에 24만 명이 앞으로 5년간 부족하다는 게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2년 전에 이미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의 자료인데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원까지 해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인력이 11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5만 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리 수를 써도 매년 4만 명씩 추가 양성이 필요한데 이거 답이 없다. 난리 났다고 지금 큰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성, LG, SK 여기에서 각종 내부 대학을 만들고 지금 난리를 쳐도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과 수요 때문에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모셔가기가 바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튜브에 보면 금공 선배 딱 집으면 그 아주 그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이 있어요. 걔들이 우리 회사에 찾아와서 투자를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걔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오자마자 걔들이 이제 PT를 했어요. 금공 선배들이. 첫 PT 내용이 이거야. 걔 이름이 이한인가 뭐 그런데 회장님 우리나라 대학에 금공 전공자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한 10,000명 되나? 그러니까 얘가 한다는 말이 우리나라 대학
정원의 80%가 금공전공자들이라는 거예요. 너 미쳤나? 그랬더만은 실제로 문과생들이 대부분 다 부전공으로 컴퓨터공학 전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래가지고. 그럴 정도로 세상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제들이 지금 대학을 가더라도 실제로 대학 들어가면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문과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문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최근에 수능 보고 나서 뉴스에 어떤 이야기가 막 나옵니까? 미적분 기하 선택한 애들이 엄청 유리하다. 뭐 수학 때문에. 그리고 이과가 문과를 침공한다. 이과 침공 현상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이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와 함께 그러면 대학 진학의 효용성이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학 진학의 효용성이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각종 강연에서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대학 진학의 효용성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살짝 바꿨는데요. 실제로 많이 떨어졌어요. 201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보면 한 70%에서 60%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비율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 70%가 취업을 했는데 60%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취업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건 어떻게 계산하느냐면요. 졸업생들이 6개월 안에 졸업하고 6개월 안에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느냐 없냐 그거 가지고 기준을 삼거든요. 그럼 저게 진짜 취업률이 맞을까요? 특히 사립대학교 또 지방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취업 담당 교수들이 있단 말입니다. 취업 안 하고 있는 애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불러가지고 뭐 아는 회사에 가짜로 해가지고 억지로 취업한 형식으로 만들든지 해가지고 건강보험증을 만들어. 그렇게 억지로 한 것까지 해가지고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취업률이 이거보다 훨씬 낮아요. 50%가 안 돼요. 지금 대학 졸업하고 취업 못한 학생들이 50% 이상이다. 취업률이 50% 이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지금 취업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학 진학의 효용성은 옛날보다 훨씬 떨어졌죠. 제가 61년생이거든요. 나이가 우리 나이로 62입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는요. 그냥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과 사무실에 가면 대기업의 특채 원서가 널려 있었어요. 그거 하나 가져와서 이름 쓰면 그냥 취업이에요. 그때는 일자리가 널려 있었고 우리가 고도압축 성장에 매년 10%씩 성장하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서울대 경영대를 나와도 40~50%가 취업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효용성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냐면 대신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자기가 창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왜? 거기에 사회적 자원이 훨씬 많아졌어요. 정부 예산을 한번 볼게요. 자, 정부의 창업 지원 예산 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한 7년간의 예산을 보면 2016년에는 정부의 창업 지원 예산이 5,70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은 3조 7천억입니다. 한 7배 이상 됩니다. 이럴 정도로 아까 전에 제가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업직 창직의 시대라 그랬죠. 이런 정도로 열려 있고, 물론 최근에 금융위기와 함께 여기에 지금 돈줄이 좀 말라 있기는 하지만은 요 일시적인 위기를 지나고 나면 이게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 추이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와 함께 또 새로운 형태의 세계 경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세계 경제의 흐름이 바로 긱 이카노미라는 건데, 이 긱 이카노미가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이 되면 세계 경제의 전체 GDP의 2%까지 간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긱 이카노미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건 상당히 여러분들이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거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긱은 짧은 이례적 공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탁 짧게 하는 공연, 이런 뜻인데, 이게 긱 이카노미라는 경제 용어가 되면서 약간 다른 뜻으로 쓰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어떤 그 직원이, 이 친구는 엑셀을 엄청 잘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토요일은 하루 좀 쉬고,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일요일 날은 엑셀을 좀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을 위워크 사무실이나 패스트5 사무실에 딱 한 5시간 스트레이트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오후 2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한 반에 한 30명 모아. 그리고 수업료는 딱 한 번 하는데 20만 원이야. 그러면 1회 수업이 600만 원이죠. 그래서 30명 모아가지고 5시간 만에 엑셀을 마스터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얘 한 번 수업 딱 하는데 6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트5나 위워크 사무실료 뭐 몇십만 원 내고, 그러면 이렇게 한 달에 4번만 하면 2,400만 원 버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요즘 꽤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해외 직구를 대행하는 거예요. 직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 친구한테 맡기면 해외 직구하는데 기간이 반으로 단축돼. 그리고 구매하는 비용이 한 30% 싸. 대신 구매 금액의 10%를 이 친구한테 줘야 돼. 근데 이걸 쫙 모아가지고 계속 일만 하는 거야. 한 3개월 정도 하면 얘가 한 1억 벌어. 그 3개월 하고 얘는 상반기는 땡이야. 나머지 3개월은 해외여행하고 와서 또 나머지 3개월 하고 또 3개월 쉬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소위 N잡러 이런 사람들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가지기도 하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하는 이런 짧게 직업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친구들, 이런 경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가느냐면 GDP의 2%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 GDP가 2,000조예요. 2,000조. 그럼 2,000조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게 40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긱 경제가 규모가 더 클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어떤 교육의 방향하고는 젊은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명문대 가서 대기업 가가지고 1차부터 3차 산업혁명 그 시대의 교육의 패러다임, 그리고 젊은이들의 미래 설정, 지금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과 다른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이 바뀌고 있고, 그와 함께 이제 저는 큰 제목을 새로운 계층에서 용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한때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세상이 이제
점점 개천이 말라버리고 개천이 말랐기 때문에 그 개천에서 이제 용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용이 안 나오니까 어떤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다 용이 돼야 되느냐? 가재나 붕어로 살아도 되지. 이러다가 욕 엄청 처먹었어, 그놈. 그죠? 근데 이 생각은 틀린 거예요. 개천이 그렇게 쉽게 안 말라요. 개천이 어디가 마르면 물은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위에서부터 물이 흐르잖아요. 어느 개천이 마르면 그 물은 다른 방향으로 또 흘러요. 그래서 새로운 개천이 나오고 그 새로운 개천에는 거기에 새로운 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에서는 업직과 창직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세상의 변화에서는 이런 기경제의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다. 그러면 그런 사례를 네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사례를 제가 직접 경험한 걸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요 윤민창의투자재단이라는 걸 잠깐 소개를 하겠는데요. 윤민창의투자재단은 제가 만든 공익재단입니다. 제가 만든 공익재단인데 이 윤민이라는 이름은 제 딸 이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잠깐 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90년에 큰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90년 9월 15일 날 제 아들하고 딸하고 집사람하고 저희 그 동생하고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고 둘째 이제 딸은 9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31살 때 9개월 만에 아들과 딸 둘을 교통사고로 잃었는데 그 둘째 이름이 윤민입니다. 윤택할 윤자 백성민자 온 백성 윤택하게 한다. 그래서 얘를 기념하는 뜻에서 이제 재단을 만드는데 이 재단은 제가 이제 그 앞에 10년간은 혼자서 전과목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독특한 학원을 했고 97년 이후부터는 솜사탐으로 제가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었거든요. 앞에 10년에도 나름 돈을 꽤 많이 벌었는데 97년 이후 솜사탐이 되고 나서 자고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유명한 선생님이 됐어요. 그게 얼마나 유명한 선생님이 되었냐면 한 달에 한 4, 5억을 벌었어요. 그 당시 돈으로. 그 앞에는 제가 11조로 정확하게 냈는데 한 4억, 5억 이렇게 보니까 한 달에 4천만 원, 5천만 원은 11조를 잘 못 되겠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딱, 야, 5천만 원 가져갈겠다. 이래. 야, 가만히 있어. 1천만 원만 가져가.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고 조금씩 많이 떼먹었어요. 계속. 그래서 이 부자들이 11조를 정확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2015년에 나이 55세에서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죽기 전에 55세부터 앞으로 중요한 건 잘 죽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하고 생각을 해서 정리한 게 일단 떼먹은 11조부터 좀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그 11조를 정리해보니까 한 300억 정도 떼먹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출연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속된 공익재단입니다. 그 재단을 만든 게 윤민창의투자재단인데 이 재단의 목적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엑셀러레이팅 창업 지원하는 게 주 사업이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전국에 지금 중고등학교에 지금은 한 100개 정도 되고요. 현재는 한 15,000명,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5,000명 정도 학교 진로 수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현재는 이제 제일 많이 한 거는 이 스타트업 투자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클래스 102. 클래스 102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많이 아시네요. 네. 여기가 우리가 투자한 중에서 제일 좀 잘 나가는 앞으로 뭐 기업 아마 상장하면 1조 이상 뭐 몇 조 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이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앞으로 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한 서너 살 정도 되는 친구입니다. 윤민재단 굿스타트 지금 32살이라고 써놨네요. 3기인데 처음에 이제 투자하러 와서 PT를 할 때 처음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한 이야기는 저는 28번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9번째 사업에 이게 나이가 28살이었는데 그러니까 젊은 친구가 사업을 엄청 여러 번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왜 성공하느냐? 하면 세 마리 시현하다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시현하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참 이런 말을 하면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 한 말이냐면요. 2017년에 한 말이에요. 2017년에 시현하다. 이러면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시현하다는 거는 기업 브랜드 이름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저도 몰랐죠. 시현하다라는 게 그 당시에 무슨 뜻이냐면 김시현이라는 사진작가로부터 명함 사진을 찍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뭘 시현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김시현이라는 사진작가가 유명했는데 그 사진작가와 함께 온라인 취미교육의 플랫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클래스 101은 한국, 일본, 미국의 취미교육의 플랫폼을 똑같이 동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완전히 지금 전 세계로 똑같이 이번에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아주 대단한 기업입니다. 울산 유니스트 대학생이었어요. 최근에 군에 갔다 와가지고 복귀해가지고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저하고 한 달 전에 만났고 화요일에 또 와서 뭐 중요한 뭐를 자기가 논의를 하자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대표적인 용 중에 하나고요. 뭐 더 이상 길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온갖 거 다 할 수 있는 하여튼 취미교육의 메가스타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떤 면에서 더 대단한 친구입니다. 25살짜리니까. 얘는 왜 투자해 주냐면 연세대 1학년 6놈이 와가지고 너무 어린 애들이라서 가상에서 투자를 해줬어요. 다른 우리 심사위원들이 야, 저 얘들 너무 어리지 않느냐. 제가 그때 심사위원들한테 너무 어리니까 얘를 좀 가상에서 좀 해주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해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는 경영권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지분의 5%만 딱 투자를 합니다. 저거들이 잘 가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무조건 기업 가치는 10억 이상. 막 지금 이제 시작하는 애들은 10억 이상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후속 투자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얘들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너무 10억, 아무것도 없는 애들 10억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깎아가 6억으로 평가해서 그래서 처음에 3천만 원 투자해 줬어요. 얘들이 뭐 하려고 하는 애들이냐면 진짜 특이한 놈들이에요. 근데 무슨 사업인지 아니까 게임을 잘 하게 하는 제6의 감각을 만든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뭐 게임하면 말려야 될 거 아니야. 뭐 왜 게임을 잘해요? 게임이 얼마나 중요한데 빨리 지겨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밴드를 하나 손에 감아가지고 이 촉각을 더 빨리 느끼면 저 화면에 적을 더 빨리 죽인대요. 그 우리가 더 딱 웃어가지고 더 빨리 죽이고 막 그래야 빨리 이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주니까 6놈이 우리 윤민재단에 여기 와본 분들 몇 분 계실 건데 거기에 1층에 사무실에서 안 가고 그냥
잠도 안 자고 막 깨째째 해가지고 밥은 우리 구내식당에서 먹고 아주 얘들 냄새 나는 애들이야. 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제 방에 찾아왔어요. 뭐 이상한 거 만들어. 회장님 이거 시제품인데 손에 한번 차보세요. 저는 게임을 못 하거든요. 내가 게임 할 줄 모르는데 일단 한 차보래. 그래 제가 손에 찼어요. 이거 하면 게임의 고수가 된대. 이거 어쩔 건데 이거 지금 만들어내려는 기업을 찾았대요. 이게 시중에 뿌리면 대박 난대요. 대박 나면 어쩔 건데 이거. 학교는 때리치우죠. 그래서 학교를 왜 때리쳐? 이 사업이 대박나가 터지면 일단 학교 휴학하고 나중에 50살 돼서 학교 복학해도 돼. 대학은 언제든지 다녀도 돼. 때려치울지는 말 안 해 그랬는데. 그런데 얘들이 한 일주일인가 보름 뒤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완제품 만들기로 한 기업하고 뭐가 잘못되고 저거들끼리 싸워가지고 뿔뿔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래서 재단 사무국장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 만들기로 한 기업하고 잘못됐고 저거들끼리 싸워가지고 사라져 버렸대. 연락이 안 된대. 뭐 이런 놈들이 있냐. 그런데 한 일주일 뒤에 요 이상민이라는 친구하고 제일 친한 놈하고 둘이 찾아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두 놈이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 게임 잘하는 그 밴드는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피봇하는데 근거리 로봇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면서 어디서 투자할 사람 하는 회사를 하나 또 뭐 만도 쪽에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추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윤민재단이 저희 시작부터 그래도 3천만 원 그 시드머니 줬는데 절대로 배반 안 합니다 하면서 다시 하겠대요. 가상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은 안 갔어요. 그런데 얘들이 다시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성수동에 가면 어마어마한 기업이 돼 있고요. 이게 뭡니까 지금 포버스잖아요. 이 유명한 잡지잖아요. 여기 표지 모델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재단 사무국장이 저한테 딱 찾아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뉴빌리티라는 회사의 지분의 3.66%를 가지고 있거든요. 회장님, 이상민이 뒤에 끝다리에 붙어있는 0.66% 꼭 좀 팔아달랍니다. 왜? 이 말하면 어마어마한 기업인데요. 거기에서 통째로 이 작년에 기업 가치 900억 원으로 이제 시리즈 A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5%에서 3.66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아예 통째로 이 회사를 그 이제 스타트업을 내부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한 1,800억 가치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1차 그 일부 구주를 가져가는데 윤민재단의 0.66%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냥 그거 좀 주라고 자꾸 이 대표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주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4억 7천 정도 가치로 저희가 3천만 원 넣었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가치인지 알겠죠? 1,800억 가치인데 얘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커나갈 가능성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한 이 수십 가지에서 약 한 90개 이상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대부분 다 망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곳곳에서 새로운 개천이 나오고 용이 나타나고 있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거는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투자는 그 전에 재작년에 했는데 이건 고등학생입니다. 혹시 여기 고등학생 있습니까? 상정태를 아는 고등학생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김혜민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팔로우 700만 명 있는 하여튼 이 고등학생들이 만든 크리에이티브 커머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등학생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커머스 하는 그 기업인데 나름 고등학생들의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럴 정도로
세상이 좀 바뀌고 있다. 자, 이렇게 제가 한 50분 가까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걸 이야기하니까 이 지금 교육 이야기를 하냐, 뭘 이야기하냐 하면서 동시에 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엄청 걱정이 되죠. 솔직히 오늘 설명회 왔는데 야 이거 교육 설명회 와가지고 가장 낯설은 경험일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큰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을 제가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세상 살면서 걱정을 하면 걱정하는 대로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살아보니까. 걱정을 해서 대응을 하면 자꾸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게 인생사인 것 같아요. 그죠? 걱정할 만한 일에 걱정 안 하고 담대하게 대응하고 걱정할 일 있으면 골방에 조용히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면 해결이 돼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많이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요 해놓고 학생 여러분,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모님, 선생님이 계십니다. 결국은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이 미래의 걱정의 문제에 있어서 답을 주실 분은 우리 자녀의 미래에 답을 주실 분은 딱 두 분밖에 없어요. 부모님과 선생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미래에 답을 주실 우리 부모님이 단단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결국은 우리 자녀의 미래에 든든한 뒷배가 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학원 관계자가 계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여기에 한 분이 저의 답이었어요.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할머니예요. 그리고 한 분은 우리 집에 일하는 할머니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은 되게 부잣집이었어요. 시골이었지만. 물론 예전에 제가 살았던 시절은 뭐 정말 가난한 시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시절인데 그래도 그 시골에서는 저희 집이 되게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일하는 할머니도 있었고 일하는 그러니까 젊은 여자애들도 있었고 일하는 일꾼들도 몇 명 있었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니까 잘 사는 집이죠. 자, 이 두 분 중에 누가 이분이 저희 할머니 같아요? 이분이 저희 할머니 같아요? 오른쪽이 저희 할머니, 왼쪽이 일하는 분. 네. 좀 그렇게 보이죠? 이분 되게 좀 말라가지고 그죠? 초라해 보이고 이분 좀 듬직하고 근데 왼쪽이 저희 할머니입니다. 좀 이 피골이 상접하고 일한다고 이 고생이 많으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학년 1학기 때는 공부를 하나도 안 배웠어요. 우리 글자도 모르고 학교를 갔거든요. 1학년 1학기 때는 그냥 앞으로 가, 옆으로 가, 우로 가, 좌로 가, 줄서 이런 것만 했거든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기억자 칠판에 써놓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막 낙 같은 거 이렇게 놓고 기억, 미음 배우고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 이제 배우고 그랬는데 10월 한 며칠쯤 되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10월 며칠 날 일제고사를 본대. 그때는 시험이 엄청 많았어요.
내가 1학년 좀 넘어갈 땐가 언제 2학년 3학년 올라갈 그때쯤인가 그 중학교 입시가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일제고사, 일제 시험 보는 평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10월 며칠 날 일제고사를 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반이 그때 85명인가 그랬거든요. 콩나물 시루 교실에 어린이 여러분 10월 15일 날 뭐 예를 들면 우리 일제고사를 봐요. 여태까지 배운 거 아주 쉬운 거 뭐 기억니은, 디귿니은,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봐요 이러는데 막 시험이라는 게 다 공포잖아요. 85명 무서워 다 그랬어요. 그리고 4교시까지밖에 안 했는데 수업 마치고 저는 집으로 가자마자 가방 던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큰일 났어. 10월 15일 날 일제고사 본대. 그렇게 이야기를 딱 했거든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글자를 모르는 분이야. 일제고사를 본다니까 일제고사가 뭐야 그런 거지. 우리 할머니 머릿속에는 일제고사는 일제시대 무서운 그 기억밖에 없는 분인데 할머니 시험 본다는 거야 시험. 그래? 하면서 내가 이제 걱정이야 이러니까 무서워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걱정하지 마라 라고 딱 하시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순간부터 3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할머니 같은 분이 없어요. 최고의 교육자. 그걸 이틀 지나고 나서 알았다니까. 입에 태가 끼고 딱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금식 기도를 하니까 우리 집안의 첫 손자 첫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를. 그 금식 기도가 우리 집 막내가 우리가 이남 4년대 저하고 11살 차이인데 걔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20년 동안 중간기말 매년 4번씩 3일 내지 일주일씩 금식 기도를 중간기말 시작하기 전 보름 내지 한 달 전에 항상 금식 기도를 미리 하시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그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할머니가 금식 기도 딱 들어가면 중간고사네. 곧 기말고사네.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 중학교에 시골 초등학교, 중학교를 전부 전교육장 다 썰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공부법이고 교육이에요. 그리고 걱정을 진짜 안 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걱정을 요즘 시키고 있잖아. 왜 니는 쟤보다 못하고 니는 왜 이 학원 안 가고 이 학원은 이렇게 잘. 야, 그 선생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니가 왜 제대로 평가를 안 하고 지금 엄청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가 희생과 헌신을 해야 돼요. 저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진짜 교육은 저는 우리 할머니의 그런 교육이라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인생의 최고의 선생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제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차선옥 선생님이신데 저하고 지금도 이렇게 카톡을 주고 제 이름 차선옥 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하고 이렇게 주고받는데 뭐 이렇게 나도 항상 주원이가 자랑스럽고 내 마음의 일부분을 가지고 이런 거 청취를 하면 시집 냈다고 저한테 보내고 있는데 이분이 왜 저한테 최고의 선생님이냐면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1학년 2학기 때 갑자기 이 선생님이 저를 천재라고 아주 생각을 해가지고 이 나이가 그때 25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경상남도 창원군 동면 용잡리인데 시골인데 마산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다가 우리 집에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앉혀놓고 얘는 천재니까 특별하게 교육시켜야 된다고 집에도 안 가시고 맨날 설득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그 설득에 당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집에 풍금을 하나 들여놨어. 그러더만 이 선생님이 그 풍금을 에다가 바이엘을 하나 사오가지고 자기가 옆에서 맨날 가르쳐. 저는 맨날 공 차고 놀고 싶은데 그래서 도래도래 막
선생님 가르치고 무상으로 맨날 그랬어요. 그러더만은 그 다음 2학년 이제 제가 68년에 초등학교라 69년 3월 2일 날 2학년 1반으로 올라갔는데 1교시 마치고 갑자기 교장실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우리 차선옥 선생님, 그 다음 가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모 막 교장, 교감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하고 나더만은 갑자기 너 3학년 1반으로 가래. 그래서 제가 2학년을 건너뛰었거든요. 월반을 했어요. 엄청난 자긍심을 제가 갖게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쟤가 바로 걔래. 그게요, 한 사람한테 주는 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제 존재를 바꿔놓은 선생님이에요. 학생에게 선생님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선생님이, 부모님이 학생을 걱정하지 말게 하고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그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원 촌놈인데 결국은 제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저는 부산으로 전학 가서 중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로 유학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인생이 그래도 나름 창원 촌놈도 부산과 서울을 접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 주소인데요. 경남 창원 동면 무성리 189번지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잡리로 이사를 했고 어릴 때 저 모습입니다. 나름 똘망똘망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저를 어릴 때부터 잘 키운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살았던 그 시절은 지금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거든요. 정말 이잡고 막 그런 겨울이 되면요 할머니가 매주 쓰면서 매주 한 조각 주고 우리 옷 벗겨놓고 내복 벗겨놓고 너 매주 먹으라 해놓고 이를 딱딱 잡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4-5살 시절에 입고 있는 옷이 보면 이거 상당히 세련된 옷을 입혀놨어요. 이거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대단한 옷을 우리 어머니가 입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6남매 사이에 제 중학교 때 사이 우리 어머니고 이분이 할머니예요. 그 여기 이 남동생이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 대표이사고요. 맨 막내가 여동생인데 얘가 메가스터디 대표이사. 이렇게 3명이 이 우리 회사에 지금 관련돼 있고요. 얘는 연대전자공학과 나오고 얘는 이대 나왔고요. 요 친구는 이제 가정주부로 전업 일을 하고 있고 요 친구는 목사입니다. 노동운동하는 목사고요. 요 신학대학 나오고 요 친구는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렇게 6명이 그래도 시골에서 다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올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요 분의 어떤 그런 헌신과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중학교 때 사진이 이렇게 작았는데 이 친구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메가스터디를 처음 창업할 때 모습입니다. 요 건물을 보면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죠. 여기가 옥상 위에 만들어진 옥탑방입니다. 자본금 3억으로 처음 매출을 5억 8천 매출을 2000년에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영림빌딩에 왔을 때 어느 정도 커졌고 이때가 이미 상장했을 때고요. 현재는 저희가 장부상으로는 24개 계열사지만 실제는 회사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4개사가 상장되어 있고 이게 작년 기준으로 직원이 2,300명, 강사가 1,000명, 현재는 조금 더 됩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로 하면 매출이 한 1조 원 정도 되는 그런 회사로 성장이 됐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어쩌면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그런 자긍심을 키워준 것 때문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세상이 무섭게 변하고 대학 진학의 효용성도 떨어지고 곳곳에서 새로운 개천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애가 용이 될지 지렁이가 될지 뭐가 될지 그런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예를 하나 드렸지만은 조금 더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Back to the basic. 그 Back to the basic에 있어서 저한테 크게 영향을 줬던 이건 철학자가 아니고요. 경영학자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경영학자 빌 프리트 크리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뭐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사업을 한 건 아닙니다. 그 과정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 어떻게 살 거냐 고민 때문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막상 하고 상장까지 하고 나니까 저도 이제 경영 수업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 대학 교수를 불러서 제 방에서 상당히 비싼 수업료를 주고 시간당 뭐 상당한 돈을 주고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는데 모 대학 경영학과 교수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수업을 하면서 저한테 이분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경영학과 수업 들으면 뭐 상당히 스킬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큰 비즈니스는 철학에서 나온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그 이유와 이걸 맥을 같이 한다. 사실은 저는 메가스타디라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게 된 게 사실은 그 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어떤 강력한 계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도 좋은 학원에 다녀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자기 삶의 과정에 강력한 계기가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도전이 왔을 때 그게 삶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장사는 누가 장사를 이렇게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커피숍을 어떻게 했는데 어떤 기술을 가지고 하니까 잘 되더라. 그걸 배워서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호프집을 어떻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런 스킬 가지고는 잘할 수 있지만은 큰 비즈니스는 이런 철학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 빌 프리트 크리커가 이거는 실제로 큰 비즈니스를 이룬 사례들 연구를 통해서 나온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간혹 여기에다가 철학에다가 가로 넣어서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 큰 비즈니스는 신앙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걸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한 번씩 그 대학생들한테 강연할 때 이런 강연도 합니다. 인생의 부등식이 중요하다. 방정식보다는. 인생의 방정식이란 참 어려워요. 방정식은 답이 탁 떨어지는데 인생의 방정식 답이 그렇게 쉽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방정식보다는 부등식을 잘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요즘 이 젊은 친구들의 부등식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너무 젊은 친구들이 성공지향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코인에 때리받고 하다가 요즘 막 작살나고 있고 성공이 1번이야. 그래서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나는 뭐 펀드 매니저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핫한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어제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랬는데 뭐 직장 다니다가 막 때리치우고 30대 초반에 다시 의대에 가려고 요즘 또 막 재수하는 친구들이 막 나온대요. 그건 너무 성공지향적이야.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자기 삶은 마지막으로 보는 이런 부등식을 가지고 있는 세태가 요즘 아주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직장 다니는데 이것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지. 아파트 한 채도 못 살 것 같고 앞이 깜깜하니까 때려치우고 다시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가가지고 수능 만점 받아가지고 의대를 가서 의사를 해가지고 피부과 의사해서 그렇게 해서 인생이 행복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그네들. 그보다는 일단 내가 어떻게 살까? 삶에 대한 바른 답을 찾고 그 삶에 걸맞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 일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만약에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럼 인생은 누구나 다 죽는데 결론은 똑같지 않을까? 그리고 성공과 실패는 다분히 상당히 하늘이 내려주는 운이 아닐까요? 저는 그거를 전국적인 목표로 삼는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부등식은 저는 그래서 여기다 뭐 이름을 이렇게 손주원의 인생 부등식이라고 누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안 적은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적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등식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백투더 베이직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좀 길어서 생략하겠는데요. 여기에 넣어놨지만 이 볼펜 60자루와 커피 장사 이야기가 제 강연 중에 되게 재미있는 강연인데 이거는 여기저기 많이 올라 있거든요. 한번 참조하시고요.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쩌면 제 인생에 있어서 한번 저게 현재를 만드는 아주 우연했지만 결정적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1977년입니다. 연도로. 1977년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중학교 한 3학년 때쯤 되니까 조금 늦었어요. 사춘기가 넘어와가지고 이제 2차 성징과 함께 이성의 동경이 엄청 심했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되니까 여자친구를 안 사귀면 공부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통 눈에 남자애들은 잘 안 들어오고 여자애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여학생을 혼자 짝사랑하다가 너무너무 그러다가 이제 용기를 내가 편지를 썼어. 편지를 썼는데 그 여학생한테 답장이 왔어. 그 편지를 주고받고 하다가 10월 한 말쯤에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 당시에 만나봤자 빵집에서 만나거든요. 77년이니까. 그러니까 한 2시간 넘게 빵과 우유 놔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가 아마 가장 인생에서 처음으로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토요일인데 집에 와서 그 다음날부터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책만 펴면 인연이 나타나. 걔가 또 사진도 줬어. 하루 이틀 공부 안 되가 미치다가 내가 엄청 창의적인 답을 찾은 거예요. 그때 내 속에 두 존재가 갈등인 것이. 나는 공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존재와 나는 너를 좋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두 존재의 갈등을 아주 창의적인 답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존재와 나는 공부한다는 존재를 하나로 만들자.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걸 나는 공부한다로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하루에 모나미 볼펜 153 이 볼펜을 하루에 한 자루 쓰기로 한 거예요. 볼펜 공부하는 게 너를 좋아하는 거야. 이거를 60일 동안 하루에 한 자루 써가지고 이 한 8시간 반 동안 써야 돼. 2달 뒤에 크리스마스 때쯤 만나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얘한테 선물을 딱 한 거예요. 저 엄청 감동할 줄 알았어요. 감동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멍청한 년이 그걸 보고 이거 뭐야 이러면서 1시간 만에 헤어져 버렸어. 얘 인생의 대어를 놓친 거예요. 실제로
한 십몇 년 전에 설명회장에 아들 데리고 그때 그 여자애가 나타났어. 인생 참 묘하죠, 그죠? 하여튼 그렇게 이 일이 있었던 거, 요 이야기는 생각할게요. 그런데 10년 뒤에 87년에 제가 처음으로 과외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이 제자 이야기는 유튜브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죠? 창녀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너 이렇게 살면 창녀보다 못하다 했는데 얘가 이걸 이해한대요. 당신 마음에 들어 하면서 저하고 진짜 제대로 공부한 애거든요. 2달 만에 반에 20등 하던 애가 10등으로 올라가고 정말 불같이 공부한 애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얘 될 것 같다 생각하고 내가 숙제를 뭘 내주냐면 하루에 볼펜 한 자루 써라 이거야. 10년 전에 그걸 소화낸 거야. 근데 얘가 진짜 하루에 볼펜 한 자루씩 빡빡 써요. 저는 그때 하루에 볼펜 한 자루 진짜 제대로 쓰지 않았어요. 77년에는. 어떤 날은 반밖에 못 쓰면 30분 동안 돌리고 그것도 안 되는 날은 심을 뽑아가 막 불고 이랬는데 얘는 진짜 하루에 한 자루씩 다 썼어요. 그래서 얘는 그 뒤에 행정고시 차석으로 합격해가지고 지금 세종시에서 고위 공직자예요. 인생이 묘하죠. 딱 10년 뒤에 얘 인생을 바꾸고 저는 이것 때문에 스타 강사와 메가스타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메가스타디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풋내기 사랑 때 하루에 볼펜 한 자루 쓰던 그 순간의 순수함 거기에서 생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순수함이 창의성의 본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무슨 순수함도 사교육에서 배우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자기 삶 앞에 얼마나 당당하고 정직하냐 그게 순수함이에요. 그럼 그 순수함은 어디에서 나오냐? 부모님의 DNA에서 나옵니다. 부모님이 그런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까 우리 할머니 얼굴을 보셨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 DNA 색깔이 보였잖아요. 안 보였습니까? 저는 그런 데 답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핏줄에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첫 번째 그 여학생 만나고 가슴 터지는 그 벅참을 뭐 다른 방법을 안 쓴 거 아니야. 와, 얘 너무 좋은데. 근데 공부는 해야겠는데. 지금 생각은 나는 아주 훌륭한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걸 공부로 환치시키자. 그래서 볼펜 한 자루 쓰자. 그 애가 멍청한 애였지. 나는 멍청한 사람 아니었어. 근데 그게 10년 뒤에 그 제자한테 볼펜 한 자루 써라 했는데 그 제자가 저보다 더 훌륭했으니까 그걸 멋지게 부활시켰던 거죠. 그건 그의 인생에서 부활이 됐던 거고. 그 제자의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걔가 전교 15등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졸지 유명한 선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신아파트 307동에서부터 그냥 아파트 내려오면서 제가 가해를 했어요. 아니 반에서 20등 하던 애가 전교 15등 해보세요. 서문여고가 15개 반인데 졸지 유명한 선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끝내려 하다가 제가 10년간 서초동 일대에서 하다가 소수정예로 하다가 91년 9월 15일 날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윤민이 죽은 날입니다. 91년 이게 날짜가 좀 더 잘못됐네요.
90년 9월 15일 날, 제가 기억을 잘못했었습니다. 하고 91년 그 6월 11일 날 둘째가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계속 그러다가 96년에 제가 나이 36세 소수정예학원 하던 거를 접고 대중강의로 전환을 합니다. 대중강의로 전환을 하는데 그 대중강의로 전환할 때 제가 상당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96년 12월 31일에서부터 97년 1월 1일까지 34시간 동안 경기도 이천에 가서 집중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옵니다. 정리를 해옵니다. 이게 왜 정리를 해오냐면 이제 저 때가 나이가 36에서 37 넘어가는 그 시기인데 한 10년간 대중강의 그러니까 소수정예로 하다가 이제 손사탐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경기도 이천을 제가 가서 정리를 하게 된 이유가 소수정예를 하면서 개인윤리적으로는 학생들한테 선이지만은 강남의 부잣집 애들만 가르치는 것은 사회윤리적으로 어떤 불평등의 문제가 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곧 내 나이가 40이 다가오는데 40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천을 간 거는 집에서 가까운 것도 있고 이천에 온천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2000년 이후에 어떻게 살 건가. 그 때문에 이천을 간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천 부산에 갔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30대 초반에 자식 둘을 교통사고로 잃고 나이 36살까지 한 거라고는 뭐 학원 강의에서 돈을 좀 번 거 외에는 이룬 건 없고 인생은 좀 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기에 만들어 온 저 판넬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루터 97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97년에 비로소 인생의 뿌리를 다시 내리자 이런 뜻입니다. 루터 97 신화창조의 원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쭉 그냥 쓸게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97년에 뿌리를 다시 내리지만은 신화창조를 하겠다. 늦었지만은. 그래서 저 때가 제 나이 1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정확하게 25살.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루터의 의미를 한 개씩 여기다가 다시 새겨놓은 게 기업을 만들면 그래서 제가 40살에 기업을 만들겠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경영을 하겠다. 오가닉 조직적으로 만들어가겠다. 오픈 마인디드 열린 마음으로 혁신지향성을 추구하겠다. 투게더 관계 지향성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다 근본에 충실한 모델을 만들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대중 강의를 하던 차에 대치동 사교육 현상이 나타나는 조짐이었죠. 그럼 이거는 사교육의 지역적 불평등을 또 내가 의도하지 않는 문제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누구나 대치동 사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뭘까라고 고민한 결과 만든 게 온라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온라인 교육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 이유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보다 어떤 근본에 대한 추구였다라는 거였고 이렇듯 어쩌면 여러분들의 어떤 자녀 교육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현실적인 대안보다는 결국은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자존감에다가 답을 찾으면 그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면 제대로 하는 것이 답이지 얼렁뚱땅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공부가 가장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구 선수 우리나라 등록된 선수하고 대개 해가지고 유현진 정도 될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13,000분의 1이야. 손흥민이 될 확률은 23,650분의 1이었어요. 이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해본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스카이 대학 진학한 확률은 4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스카이 대학 가는 거 생각보다는 안 어려워요. 훨씬 이게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도 공부가 확률적으로는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부를 그런데 공부는 생각보다는 되게 쉬워요.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엉덩이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자꾸 어느 학원에 가서 어느 선생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기본만 제대로 하면 어쩌면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백투더 베이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엉덩이와 손의 단계를 하면 어쩌면 제가 그 제자의 어떤 기적 같은 결과, 그거는 지금 유튜브에 아주 선생 쓴소리 동영상을 한번 들어보면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잘 가르친 게 아니고 내가 그 제자를 잘 만난 거예요. 그 제자가 했던 그 과정이 바로 그 제자가 저한테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은 내가 35년간 학생을 가르치고 나서 내린 결론은 나의 선생은 나의 학생이었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리거든요. 아마 우리 강사 선생님이나 원장님들 많이 계실 건데 그런 결론이 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든 공부든 사업이든 모든 것의 결론은 가장 기본에 있어요. 그래서 요 응손머가 공부법이라고 애들이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것이 답이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공부는 결국은 자기 혁명이지 않느냐. 이 제자와 여름방학 공부 이야기는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걸 좀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결국은 자기 기쁨이라 하는 이야기는 조금 공자 말씀을 요거는 제가 한번 꼭 드리고 싶어요. 공자의 공부법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감동을 느끼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실제로 대치동 공부법은 공자 공부법은 아니거든요. 맹자 공부법에 가까운데 좋은 공부 환경이나 좋은 학원을 자꾸 찾아다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게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맹자가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여기저기 옮겨다니다가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 왔을 때 이제 비로소 공부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 필연성이 있습니까? 그 환경 때문인지 맹자가 비로소 그때 와서 정신을 차린 건지. 그렇잖아요. 그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공자는 다르잖아요. 공자는 일단 삶의 조건이 보면 맹자보다 훨씬 떨어져. 공자가 태어났을 때가 엄마는 16살, 아빠는 60살. 상당히 그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어. 그렇죠? 그리고 공자는 생활이 안 될 정도였어. 16살 때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했고 나머지 창고지기를 하다가 비로소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창고지기 하면서 땅바닥에 글자를 새기면서 글자를 한자 한자 익혔던 그야말로 이 흑수저였어. 그렇게 절박하게 한자 한자 익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공부의 기쁨을 알아서 논어의 첫 문장이 이거잖아. 첫 문장이 이거예요. 학이 시섭지면 불력 여러와라. 이 말을 정말 여러분들이 새기면 저는 그냥 공부의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분명히 배워야 돼요.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지자가 대명사입니다. 이 지자는 앞에 배운 걸 말합니다.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시섭하면, 근데 저 시섭을 잘 해석해야 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배운 거로는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면 이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때때로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저기 시섭이 때때로가 아니에요. 타임리 스타디. 가장 시적절하게 익힌다는데 배우고 그 배운 거를 딱 시점에 맞게, 뭐 수학 같으면 24시간 안에 뭐 이런 거예요.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장 적절한 시점에 잘 익히면
이 또한 기뻐지 아니한가. 이 열자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 배운 거를 시점에 맞게 자기 걸로 익히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학습이라 그래요. 공부는 학하고 섭해야 돼. 학만 하면 안 돼. 근데 요즘 한국적 현실이 어때? 자꾸 학만 하고 끝나잖아. 학하고 섭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야 돼. 어쩌면 인생도 그래. 인생이 학하고 섭해서 기뻐야 돼. 여러분들 결혼해가 처음에 결혼이 뭐고 그걸 또 실천해보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 콧노래가 나오고 남편이 오기 전에 김치를 담그고 요리를 하면 너무너무 기뻐. 그런데 좀 살아보니까 이게 뭐 시댁 식구가 지랄을 갖고 남편 새끼가 술 처먹고 늦게 안 들어 이러면 기뻐지냐 이게? 아 이게 때려치워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학하고 섭하는 거. 이게 단순히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많은 부분이 어쩌면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이론과 실천이에요. 그렇죠? 이론과 실천이 완벽하게 균형이 맞춰지면서 그 자체에서 기쁨과 행복이 나오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라는 이야기가 단순히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선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야기가. 그렇죠?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습은 본질은 기쁨이고 공부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감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많은 과정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감동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연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으로 끝나면 제가 하나도 재미없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강연하고 전달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감동되어야 이게 나의 강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어떻게 빠르게 변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제대로 공부하는 것은 결국은 공부는 기쁨이고 본질적으로는 자기 감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맺는 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세상이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AI 교육혁명이 일어납니다. AI 교육혁명이 너무나 이상적인 교육혁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안 될 거라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 이상적으로 되는 모습의 단적인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밑에 Remember, Understand 암기하고 이해하는 거. 지금 선생님들이 주로 이거 가르치잖아요. 애들한테. 선생님이가 이해하고 지금 이거 정확하게 다 암기해라. 이거 앞으로 인공지능이 한다. 저 인공지능이 정말 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될 거예요. 왜? 지금은 선생님들이 30명, 60명 학생을 데리고 다 이해도가 다르고 능력이 다른데 한 선생님이 전달하니까 100% 안 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90% 되는데 올라갈수록 차이가 나고 중2쯤 되니까 중2들이 그냥 엎어버리려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고3쯤 되면 한 20%밖에 이해 못하고 나머지는 다 딴짓하고. 근데 AI는 다 1대1로 하니까. 그리고 그 위에 적용, 분석, 평가, 창조적인 거는 선생님이 하는. 그래서 하이테크 학습은 인공지능이 하고 하이터치는 교사가 하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인공지능 AI 교육혁명이 일어나면 세상은 이상적인 교육혁명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제대로 안 될 거다, 될 거다, 막 이러고 앉아있어요. 우린 되기를 바래.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교육혁명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정교육이 안 받치면 인공지능 교육도 결국은 무너질 거다. 교육의 근본은 가정교육이 근본이고 거기에 인공지능의 이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교육은 정말 파라다이스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더 근본이다. 부모의 역할이 그래도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아들아, 너는 존재 자체가 이미 아빠를 뛰어넘었고 그 자체가 역사의 진보다. 우리 자녀들한테 걱정을 끼치거나 자녀들을 못났다고 욕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내보라. 내 자식이라는 자체가 이미 훌륭한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 제가 맨날 우리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 우리 아들이 사실 저한테 맨날 기주고 있거든요. 아빠가 조금 약간 집어도 잘났거든. 그래서 얘는 맨날 변명도 잘하고 뭐 잘하는 것처럼 막 뻥이 심해. 그럴 것 같아요. 아빠의 그늘이 나무하는 거. 그래서 내가 알아.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그래서 내가 뭘 좀 잘못하고 이러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들아, 너는 존재 자체가 이미 아빠를 뛰어넘었고 역사의 진보다. 조금씩 이제 아빠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새로운 꿈을 저는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웹 1.0, 2.0, 3.0의 시대가 오는데 지금 이미 여기 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웹 1.0은 인포메이션의 시대였고 웹 2.0은 인포메이션의 피플의 시대였고 웹 3.0은 인포메이션 피플 그리고 머니의 시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웹이 처음에 열렸을 때는 정보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웹에 들어가서 그냥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지식 검색만 했어요. 근데 코로나와 함께 사람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막 같이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특히 유튜버가 나오고 하면서. 그렇죠? 근데 특히 코로나와 함께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웹에 가서 보내는 시간이 처음에는 이거 30분 1시간 하다가 여기 오면서 2-3시간. 이제는 저기서 수업도 하고 뭐 온갖 거 해야 되니까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에 최소한 서너 시간씩 시간을 보내. 웹 3.0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웹에서 하루에 서너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저기서 돈을 벌어야지. 저기가 나의 경제활동의 공간이 돼야지. 내가 활동하는 데 대해서 내가 지금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왜 내가 돈을 지불해? 돈을 벌어야지. 이 생각이 지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머니들 아셔야 돼요. 우리 애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게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벌고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가면 인류는 생존이 안 돼요. 이제 생산의 공간으로 웹 스마트폰의 공간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 새끼 스마트폰만 보고 공부를 안 한대요.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냐면 강의를 들으면 수업료를 내는 세상이 아니라 강의를 들으면 수업료를 받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서울대 서양사학과 우리 그 선후배들이 찾아와서 사실 서울대 서양사학과는 돈을 좀 잘 못 벌거든요. 그렇겠죠? 서양사학과 출신. 서양사학과 출신들이 교수하거나 기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저는 서양사학과에서 제일 날라리가 되다가 어떻게 돈을 제가 좀 제일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맨날 뭘 요구하냐면 힘들면 저한테 찾아와서 기부하라. 또 이제 은퇴한 교수들이나 또는 이 대학에 자리 못 잡은 친구들이 오갈 데 없다고 연구실을 만들어 달라면 또 연구실을 만들어 주는데 뭐 또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서 연구실을 넓혀 달래요. 그래서 이제 또 얼마를 더 해서 뭐 하여튼 서울대 근처에다가 아파트를 얻어 달래. 그래서 그거 논의하다가 그 자기들 어떻게 해서 뭘 강의를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강의를 하고 당신들이 강의한 걸 듣는 사람들이 돈을 받는 세상이 올 거다. 수업료 받을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실버 세대들이 예를 들어서 복지에 관해서 서양사 은퇴 교수들이 강의를 하면 거기에 실버 세대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노인들이 강의를 듣는 대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게 정신건강에 더 좋고 치매 예방도 되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분들한테 돈을 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강의했다고 강사료를 받고 아니면 그걸 앱상에 올려가지고 또 그거를 들은 사람들에게도 줄 거고 지금 이미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웹 3.0의 시대는 참가를 하면 돈을 받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메가스터디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형태의 모델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이 수업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시대의 모델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수업료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세상, 공부가 생산이 되는 세상을 저는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패러다임이 강력하게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고민해 주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어버이는 어버이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살면 모든 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보셔서 아실 건데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이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상이 이상세계가 되려고 하면 사람이 머리는 지혜로우면 되죠. 가슴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있는 자가 미를 얻죠. 그 다음에 이 배는 욕망이니까 절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와 용기와 절제의 덕목을 가장 조화롭게 가지면 그게 정의라고 정의한 거예요. 서양의 개념에서의 정의는 이런 조화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덕, 이걸 사주덕이라는데 이 덕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는 사회 모습이 통치계급은 지혜롭고 전사계급은 용기 있고 생산계급은 절제를 갖추었을 때 이상사회, 이상국가가 나온다 라고 한 것처럼 동양에서는 이걸 간단하게 표현했죠. 군군신신 부부자자라.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어버이는 어버이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그러면 대동사회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가 그러면 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결국은 교육에 있어서도 부모가 부모답게 자식이 자식답게 그 기본을 흔들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가장 부모님답게 저는 항상 이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할 때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교육자는 최무선이라 생각합니다. 그 최무선이 누구냐면 아까 전에 저희 할머니입니다.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버이는 어버이답게 자식은 학생은 학생답게 살면 된다. 그리고 순수합시다라는 마지막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저는 미래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볼펜 유치자루와 커피 장사처럼 어쩌면 메가스타의 저력도 순수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순수함이고 그 공부도 영원한 자기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